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정윤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장중에 연중 고가를 돌파를 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연중 고가를 마감을 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현물 쪽에서 수급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장중 미선물의 강세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는데 주말 동안에 바이든이 당선 확정 거의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이 향후 물동량의 증가, 즉 교역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이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쪽의 강세 더 부추긴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런 부분이 해운이라든지 조선주들의 강세 그리고 경기민간 가치의 강세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가져가죠. 자, 먼저 이제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2,447포인트 1.27%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14조 6천억,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매물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외국인들이 3,300억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기관에서는 3,560억을 매수를 하긴 했는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5,800억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 외적인 기관에서는 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베이시스가 개선된 부분과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금융투자가 이제 11월 만기를 전후로 해서 들어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인데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장중에 3,000개까지 매수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매수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로 325.75 연중 고가를 돌파를 했다 되는데 누적순 매수는 18,000개 정도. 다만 롤오버를 포함했을 때는 37,000개 정도가 된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을 볼 때는 9조 7,800억이니까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게 증가가 나타나지는 못했다 되지만 실제적으로 동반 상승하면서 851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2차 목표치 구간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외인들이 매수를 했다. 반면 기관에서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우선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더 민감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다. 이 부분이 향후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3,320이라는 중요 가격대를 돌파한 1.8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221억 위안 굉장히 대규모로 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좀 재밌습니다. 장중에 미선물 같은 경우는 S&P 같은 경우가 장중 1.5% 정도 상승을 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 정도 상승을 했었다가 되는데 실제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2.95% 상승을 했다 되죠. 그래서 미증시 자체는 확연하게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화이자 백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결과가 완전히 다 끝났다 이건 아닌데 중간 발표 자체가 90% 이상의 예방을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 대선 바이든이 당선된 부분 이 부분이 주말 동안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증시에서는 이날 반영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화이자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공이라든지 호텔, 카지노, 원유 서비스, 운송, 금융, 자동차 부품, 산업재 같은 경기 관련주들이 그동안 피해주였었는데 이쪽이 전체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된 거고요. 반대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들 같은 경우가 하락이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25선까지 올라왔다 되고요. 유가가 40불까지 바로 가파르게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0.98%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은 소폭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단 라인대를 금요일날 이탈했다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앞전에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었었던 25선도 크게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다 드는다. 나중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이 나타나면서 소폭 반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패턴 자체는 이탈이 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여 구간에서
되돌림이 좀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다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장중에는 앞전에 8월 달에 고가 라인대를 한번 넘어갔었다 되죠. 그래서 넘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크게 밀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 내에서도 이제 빅테크를 제외한, 언택트를 제외한 그 외적인 기술주라든지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긴 한다. 전체적인 시가총액 자체가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이쪽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어느 정도 띄긴 했었는데 이 부분이 향후 시장에서 수화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에서 화이자의 이 코로나 백신 된 내용 자체가 11월 말에도 나올 거고 12월 달에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자체가 성공을 했다라고 할 경우는 아무래도 언택트 쪽에서가 모멘텀이 없어진 만큼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인데 S&P 같은 경우는 장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연준 고가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나스닥 기술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왔다 되죠. 다만 그래도 상승폭을 1.17% 정도 나타내줬다 그런다. 결과적으로는 S&P 지수 내에서도 빅테크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그리고 경기 민감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상승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 민감 관련 같은 경우 요즘은 컨택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쪽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주에서 이제 없어진다는 부분이 얼마큼 경제를 더 뛸 것이냐 이 부분이 향후 미 증시에서도 차별화를 더 확대할 거냐 이 차이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 대형 가치주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냐면 앞전에 이제 상단 자리를 갭으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중에는 약 7%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나타나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4%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전에 고가 매물대를 다 돌파를 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숨고르기 이후에 상승을 계속해서 더 나타내 줄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전일 시장을 보게 되면 전일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1.2%, 코스닥이 1.7% 정도 올랐고 중형과 소형 쪽에서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항공과 해운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리고 이제 화학 쪽에서가 순수화학과 그린 뉴딜 관련된 쪽이 역시 강세를 띠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 소재 산업재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역시 하락은 거의 없었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상승폭 자체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동반 매수가 들어왔던 그렇게 있었고요. 삼성 SDI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한국조선해양 뭐 그다음에 그 외적인 조선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조선 그린 뉴딜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가 나갔다라는 쪽에서가 이제 현대차가 매도 좀 있었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세트류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넷마블 그래서 주로 언택트 그리고 시장에서 방어주 성향의 종목군들이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관에서 수급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에서 우선 프로그램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동반 매수였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역시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 쪽 역시 같이 들어왔고 2차 전지 들어가고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그린 뉴딜 금융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인데 매도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타났다 되는 케이스인데 역시 언택트의 대장주들 이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제가 이제 그 앞전에도 몇 번씩 해드렸던 내용인데 6월 달에도 같은 내용을 해드렸고 8월 달에도 같은 내용을 해드렸죠. 시장에서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과열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는 21선의 이격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앞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6월 달에가 이격이 107포인트가 넘어갔죠. 즉 21선과 현 주가의 괴리가 7% 이상 벌어졌다. 과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8월 달도 마찬가지죠. 107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과열이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과열이냐? 지금 시장이 얼핏 보면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개파르게 올라왔다. 이러니까 과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3.3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5 이상이 넘어가면 과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103.3 정도니까 과열이 아니라 시장에서 단기 상승, 그 다음에 숨고르기 정도가 나타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올라왔다 됐으면 돌파를 했으면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어제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시장이 많이 빠져봐야 2400 소폭 아래 정도, 이 정도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업종별 차별화는 상당히 클 수가 있다가 되겠지만 시장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 과열이다,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과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내년 시장 전망을 좀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한번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을 따로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해드릴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산다. 우리가 볼 때는 지수가 2450까지 왔는데, 연중 고가까지 왔는데 굉장히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 지난 10년 동안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냐?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2010년 말입니다. 2011년부터 딱 10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 되면 딱 10년인데 10년이나 시간 동안 종합주가 지수는 19.3%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낮은 수익을 나타냈던 거죠. 반면에 코스닥과 소형 같은 경우는 66%, 51%라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유럽아시아를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대만도 45%, 베트남 같은 경우가 94%,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에서 브라질 같은 경우도 45% 정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이 80%, 프랑스가 30%, 어제껏 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140% 상승,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가 140%, 나스닥이 350%, S&P가 180%. 굉장히 10년 동안 국내 증시는 소외를 받았다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왜 국내 증시가 10년 동안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중장기, 장기 성장 동력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좀 더 싼 임금을 찾아서 공장을 이전했었고, 일자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무효주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한 가지가 굉장히 시장의 변화를 불러왔죠. 그게 뭐냐면 모바일 혁명입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출시한 것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전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거래, 상거래부터 해가지고 쇼핑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모든 게 다 하나의 삶을 바꿔놨다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흐름에서 평가를 박하게 받았냐라는 부분인데, 국내 산업에서 IT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가 다 경쟁력을 잃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바꿔질 수 있느냐, 국내 증시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하나씩 보죠. 우선은 국내 증시 실제로는 2010년도 전후까지는, 2010년도 말 2011년까지는 전 세계 신흥지수라든지 글로벌 선진지수 다 포함한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동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주가 수익비율을 퍼로 따지던 PBR로 따지던 계속해서 할인만 됐었죠. 왜? IT를 제외하고는 성장 동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진하는 게 뭐냐? 그린 뉴딜,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 두 가지가 향후 5년, 10년 동안의 생태계를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동안 생태계 바꾸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린 뉴딜, 환경을 깨끗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린 뉴딜은 전통 제조업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일자리의 확대를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무역주의가 우선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국내 제조업에도 모멘텀이 들어오지만 그린 누들에서 예를 들어 풍력 같은 경우 하나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풍력에서 블레이드, 타워, 그리고 모터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부 다
철강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 수소차, 전기차 다 제조업입니다.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향후 5년에서 10년, 특히 내년부터가 그 계약이 될 수 있는데 앞전 같은 경우 유럽과 우리나라, 중국 전부 다 친환경 그린 뉴딜 관련해서 다 추진을 한다 됐었는데 여기서 마지막 퍼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친환경 그린 뉴딜 이게 전 세계 트렌드가 되는 과정에 들어온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간에 다 설명해드리면 많이 시간이 부족한데 나중에 공방이나 이런 데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생각 많이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보도록 하죠. 왜 2010년도까지는 국내 증시가 뒤처지지 않았나? 간단하죠.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이 100조 시대를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씩 행보하고 좋아지다가 강하게 올라갔던 이 시기가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레벨했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동일하게 영업이익이 제자리를 했었죠. 나타나다가 2017년과 18년도 이때는 아주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였냐? 반도체에 국한됐던 거죠. 그럼 반도체가 국한됐던 거는 반도체의 사이클 자체가 정점에 왔을 때는 시장에서 반도체가 실적이 축소된다,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 논리인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내년 실적이 172억.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이 옛날 2018년도 180억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때 그 국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인데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앞전에는 시장에서 2010년도에 기업들의 이익이 국내제 재평가를 받았을 때 특징이 뭐냐면 적자 기업이 줄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이익을 다 증가시켰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익은 증가가 나타나고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 늘어나죠. 이게 내년 되면은 가장 적자가 적다라고 전망이 되는 겁니다. 즉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동안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업황 자체가 돌아선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부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자, 추천주 하나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먼저 3조 5,300억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약 3조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현대건설의 주가는 현금 수준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올해 실적이 6,500억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8,400억, 8,600억 그러다가 올해 6,500억. 그러면 내년에는 전망이 9,000억을 넘어간다. 실적이 내년 굉장히 큰 폭의 급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전망을 하느냐? 수주입니다. 수주를 보게 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에서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충족을 했다가 됩니다. 그런데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으면 그 부분이 나중에 이익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왜 못했냐?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공사 부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현대건설의 실적을 악화시켰다 되는데 코로나가 완화가 되는 상태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실적은 내년에 전망치만큼 나타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관건이 뭐냐? 건설이란지 이런 10년 동안에 평가를 못 받았던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뭐가 생겼었냐? 현금이 쌓여있다가 되죠. 그럼 이 쌓이는 현금을 기존의 전통적인 건설만 추진한다면 성장 동력이 없다고 시장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공시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누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매수가부터 매수가는 31,400원에서 32,300원 채널 패턴 형태입니다. 세견 패턴. 그 다음에 손절가 3만 정도 잡으시면 되고 1차 목표는 34,000원에서 36,500원 이렇게 먼저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내년에 수주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공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4분기,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 해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연이 된 공사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카타르에서가 가장 큰 수주가 기대가 된다 됩니다. 규모가 가장 크다 된다.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면 해외 수주 약 14조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다 되고 중요한 것이 공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하면은 실적에 대해서 실적 잘 났네 안 났네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를 다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배당 정책을 어떻게 했냐? 배당 정책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향후 3년 동안에 배당을 영업이 당기 순이익의 20에서 30% 유지를 한다. 배당 자체도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공시 내용이 뭐냐? 향후 2025년까지 연간 약 5천억 정도 이상의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할 거냐? 신사업으로 수소 연료와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현재의 트렌드가 조각이 맞춰진 상태에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돼서 수소 연료 전지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데 그 담당을 현대건설이 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성장 동력이 확인된다 했을 때 당연히 주가는 더 강해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코로나에 따른 해외 공사에서의 지연. 이게 오늘 화이자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모멘텀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까죠. 미 대선 불확실성 끝났습니다. 중국 방문제 있고 옵션 만기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콜 쪽으로 상방으로 또 달려들었다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한 이틀 정도 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앞전부터 얘기하지만 외국인은 뭘 만들어줍니까? 방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세기를 결정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부정적일 가능성 없다. 굉장히 낮다. 어저께 밴드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코스피는 연말까지 1차 기본 목표가 2,550에서 2,600입니다. 1차 기본 목표가.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차 반등폭, 2차 반등폭 여기까지 다 거의 다 왔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숨고르기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민과 같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원래 큰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히 9월달과 10월달을 보고 세워드리는 업종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봐도 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배당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오늘 추천은 현대건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추천했던 게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한국조선에 있는데 매수가 밴드 잡아줬던 자리에서 어제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어제 종가 삼성전자는 소폭의 하락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냐? 수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될 겁니다. 그다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현재 7.16% 정도 수익 중인데 1차 목표 밴드 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더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1차 목표 밴드 그 이상은 넘어가는 거는 본인의 능력껏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뭐 이번 주도 뭐 숨고르게 하면 되는 거고 업종별 전부 차별은 좀 강해질 겁니다.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